부산 영도의 좁은 골목길 62세 박철수는 오늘도 낡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그의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형사였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철수에게 유일한 희망은 32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아들은 요즘 들어 얼굴이 창백했고 밤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다투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철수는 아들의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2,500만 원짜리 대출 서류를, 5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그리고 예비 신부 최유진 가족 앞으로 보낸 1억 원 송금 내역을.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검거했던 결혼사기단의 수법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철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경찰 신분증과 오래된 수첩을.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채널 구독하시면 2026년에는 하시는 일마다 초대박 터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 62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죠. 등 굽은 노인네가 손수레 끌고 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민준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그런 아들이 석 달 전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최유진이라는 29살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도 맛있다고 했으니까요. 아버님, 민준이가 효자라고 늘 자랑하던데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30을 넘기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저 때문에 주눅 들어 사는 아들이 안쓰러웠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민준이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에서 땀이 느껴졌어요.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드디어 제 곁을 떠나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 뭉클했죠. 근데 아버지, 예식비가 좀 드는데요. 얼마나 드는데? 한 3천만 원 정도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제가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 전부 합쳐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죠. 아버지, 제가 대출 받을게요. 걱정 마세요. 대출을? 네, 제 신용으로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대요. 나머지는 제가 모아둔 돈이랑 아버지 돈 합치면 될 것 같아요. 민준이는 밝게 웃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게 걱정됐거든요.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아버지. 유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라서요.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식장 잡고 청첩장 만들고 신혼집 알아보고 민준이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신부 측에서 예단을 좀 준비해 달래요. 예단? 네, 한복이랑 금반지 이런 거요. 그게 얼마나 드는데? 한 500만 원 정도요. 저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민준아, 그거 꼭 해야 하냐? 유진이네 집안이 좀 전통적이래요. 어머니가 그걸 많이 원하신대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못했죠. 일주일 뒤 민준이가 또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신부 집안에서 전세금을 좀 보태달래요. 전세금을? 네, 원래 1억 2천에 집 구했는데요. 유진이 엄마가 그 동네는 안 된대요. 좀 더 좋은 데로 가야 한대요. 그럼 얼마짜리로? 2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을 더 내라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아, 그건 너무 무리 아니냐? 아버지, 유진이 가족이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한대요. 저도 어떻게 해볼게요.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슈퍼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슈퍼 주인 김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 씨, 요즘 아들 결혼 준비한다며? 네, 그렇습니다. 축하해요. 근데 신부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 강서구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최 씨 성가진 집안 아니에요?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철수 씨, 조심하세요. 작년에 우리 동네 박씨네 아들도 그 동네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난리였는데 결국 파혼했거든요. 왜요? 신부 집안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더래요. 예단, 집, 차, 심지어 시부모 집까지 사달라고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안이 결혼 빙자에서 돈 뜯어내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철수 씨.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민준이 방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대출 계약서 2,500만 원, 차용증, 친구에게 빌린 5천만 원, 송금 내역서, 최유진 어머니 앞으로 1억 원.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1억 원이요? 민준이가 어떻게 1억 원을 보냈다는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민준아, 이게 뭐냐?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1억을 어떻게 보냈냐? 아버지, 제가 대출받고 친구들한테 빌려서요. 유진이 어머니가 집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너 미쳤냐? 결혼도 안 했는데 1억을 어떻게 보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유진이를요. 사랑이 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보내냐? 유진이 어머니가 그러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대요.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민준아, 정신 차려라. 그게 정상이냐?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아들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죠. 30년 전 제가 부산경찰청 강력계 형사였을 때 제가 직접 작성한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검거했던 각종 사기범들의 수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단의 수법. 1. 먼저 중년 남성이나 결혼 정년기 남성을 타깃으로 여성을 접근시킨다. 2.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결혼을 제한한다. 3.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온갖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예단, 집, 차, 시부모 집 등. 4. 돈을 다 받아내면 결혼 직전 갑자기 파혼을 선언한다. 5. 이미 보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민준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정확히 이 수법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저는 오전 내내 폐지를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오후에 저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강서구에 있다는 최유진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죠. 주소는 민준이 방에서 본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출발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동네였어요. 빌라들이 즐비한 주택가였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걸으며 그 집을 찾았습니다. 3층짜리 빌라 2층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누구세요? 여자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 최유진 씨 어머니 되시나요? 그런데요. 저는 박민준 아버지입니다.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미리 연락하셔야지. 지금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여자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 같았죠.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 카페로 갈까요? 괜찮습니다. 금방 갈 겁니다. 아니에요. 사돈어른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잠깐만 가요. 여자는 제 팔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따라갔죠. 카페에 앉자마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집은 계약하셨어요? 아직입니다. 어머, 빨리 하셔야죠. 좋은 집은 금방 나가는데요. 그게 돈이 좀 모자라서요. 얼마나 모자라신데요? 한 5천 정도요. 여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 정도면 제가 아는 곳에서 빌려드릴 수 있는데요. 이자도 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돈끼리 도와야죠. 우리 유진이가 민준 씨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자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눈빛이었죠. 참, 사돈 어른은 무슨 일 하세요? 폐지 줍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 폐지요? 네, 62살인데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그럼, 재산은요? 없습니다.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 800만 원 정도입니다. 여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게 식은 얼굴이 됐죠. 그럼 집은 어떻게 사실 건데요? 민준이가 대출받고 친구들한테 빌려서요. 에휴, 그럼 진작 말씀하시죠. 우리 집안이 뭐 가난한 집안이랑 혼사하는 줄 아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희도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요? 2억짜리 집도 못 사면서 무슨 결혼을 해요? 우리 유진이가 시집가서 고생하라고요? 유진 씨한테 이미 1억을 보냈습니다. 그건 집 계약금이에요. 원래 집 사는 사람이 내는 거죠. 뭘 해줬다고 그래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진이는 조건 좋은 남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민준 씨한테 시집 가는 건 유진이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집도 제대로 못 사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1억은 돌려주실 건가요? 그건 이미 집 계약금으로 들어갔어요. 돌려줄 수 없어요. 여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에 커피잔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혼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집을 제대로 사주시면 모르죠. 아니면 그냥 파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여자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전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민준 씨한테 잘 전해주세요. 집 준비 안 되면 결혼 못 한다고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김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안은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은 미끼였고 민준이는 그 미끼를 문 물고기였죠. 저는 카페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최유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최유진요? 아, 여기 2층 사는 그 집 딸이요? 맞습니다. 알죠. 근데 왜요? 그 집이 집을 샀나요? 계약금 낸 게 있나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집은 전세 살고 있어요. 집 산 적 없는데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제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그 집은 계속 전세예요. 저는 부동산을 나와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1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집 계약금이라고 했는데 집을 산 적도 없다니요. 저는 그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는 흐느끼는 소리였죠.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형사로 돌아가기로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재킷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입던 재킷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입어봤습니다. 여전히 몸에 맞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을요.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명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최 형사였습니다. 저와 함께 부산경찰청에서 일했던 후배였죠. 여보세요? 최 형사, 나 박철수야. 철수 형님? 세상에 얼마만이야. 미안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아니에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저는 최유진 집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 형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그거 전형적인 결혼 사기인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알아볼게요. 이틀만 시간 주세요. 이틀 뒤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그 집안 완전히 사기꾼 집안이에요. 뭐? 최유진 어머니, 이름이 김영희인데요. 지난 5년간 6명의 남성들에게서 총 12억을 받아냈어요. 전부 결혼 빙자해서요. 제 손에 들린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증거는 피해자들 진술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들 돈 돌려받는 걸 포기했대요. 증거가 부족해서 민사소송도 어렵고 형사고발도 힘들대요. 왜? 돈을 자발적으로 준 거라서요.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으니까 입증이 어려운 거죠. 그럼 내 아들이 보낸 1억도 못 받는다는 거냐? 지금으로선 어려워요. 근데 형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뭔데? 그 집안을 직접 미행해서 증거를 잡는 겁니다. 틀림없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있을 거예요. 현장을 잡으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하겠다. 형님이 직접요? 그래, 내 아들 일이니까. 하지만 형님, 형사 그만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상관없다. 몸은 늙었어도 머리는 그대로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수레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최유진 집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창문으로 그 집 현관이 보이는 방이었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미행을요. 김영희는 매일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을 진하게 한 채로요. 저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서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를 만났죠. 저는 카페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김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요. 사흘을 미행했습니다. 김영희는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모두 중년 남성들이었죠. 넷째 날 저는 김영희가 만난 남자 중 한 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회사원으로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혹시 김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네, 알죠. 제 여자친구 어머니신데요. 여자친구요? 네, 최유진이라고요. 결혼 약속했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혹시 돈 보낸 적 있으십니까? 네, 그게 무슨, 제 아들도 최유진과 결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억을 보냈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억이요? 저도 6천 보냈는데 그 집안은 사기꾼입니다. 결혼할 생각 없어요. 돈만 받아내려는 겁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안 돼. 제가 모은 돈 전부인데. 저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와 함께 고발합시다. 증거를 모으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저를 믿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김영희가 만난 남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총 5명을 만났죠. 모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함께 싸워야 합니다. 5명의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돈을 보낸 증거를 모아주세요. 송금 내역 메시지, 통화 녹음,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보낸 거라서 사기죄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경우에 성립됩니다. 김영희는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한다고 속였어요. 그리고 집 계약금이라고 받은 돈으로 실제로 집을 사지도 않았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똑같은 사기범들을 검거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틀 뒤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피해자 6명의 진술서, 송금 내역, 김영희와 최유진의 대화 녹음 파일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다른 여자와 나눈 통화였죠. 언니, 이번 건 대박이야. 1억씩이나 받아냈어. 그 남자 바보야? 완전 바보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뭘 물어봐도 그냥 돈 보내더라고. 유진이는 진짜 연기 잘한다. 착한 척하는 거. 그러게. 우리 딸 연기력 진짜 최고야.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듣고 이를 악물었죠. 다음 날 저는 최 형사에게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바로 고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다. 형님이 직접 다 하셨잖아요. 역시 강력계 전설이시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설이라니요. 그냥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일 뿐인데요. 일주일 뒤 김영희와 최유진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기 혐의였죠.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은 지난 10년간 23명의 남성들에게서 총 32억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결혼 빙자 사기단 검거. 저는 TV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죠? 아니다. 넌 사랑했을 뿐이야. 하지만 1억이나 돌려받을 수 있어. 재판 끝나면 환수될 거야. 정말요? 그래, 최 형사가 그러더라. 민준이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증인은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하신 겁니까? 네,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증인은 과거 부산경찰청 강력계 형사였다고요? 맞습니다. 30년 전에요. 형사 시절에도 이런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결혼 빙자 사기는 오래된 수법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민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죠. 재판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영희 징역 7년, 최유진 징역 5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수.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어요. 민준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다.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아니다. 넌 내 아들이잖니.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그런 걸 다 조사하신 거예요? 30년 전에 배운 거 써먹은 거지 뭐. 아버지가 형사셨다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말 안 했으니까. 왜 그만두셨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난 무너졌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들도 보기 싫었지. 그래서 그만뒀어. 아버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다. 그때 그만두지 않았으면 지금 널 지킬 수 없었을 테니까.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손수레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가야겠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박철수 선배님, 저 김재현입니다. 기억하세요? 김재현? 아, 그때 막내였던. 네, 맞습니다. 지금은 부산경찰청장입니다. 청장이? 네, 선배님 소식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혼자 조사하셔서 해결하셨다며요? 아들 일이었으니까요. 선배님, 경찰청에서 표창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경찰관 직함도 드리려고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잡은 사기단 때문에 추가 피해자가 수십 명 생기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32억이 환수됐고요. 이건 경찰도 못한 일을 선배님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찰청으로 나와주세요. 표창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표창이라니, 명예경찰관이라니, 민준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경찰청에서 표창을 준대. 정말요? 아버지 대단하세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부산경찰청에 갔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요.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박철수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청장님, 축하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배님 밑에서 배운 게 많았거든요. 표창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모여 있었죠. 박철수 전 형사는 30년 전 부산경찰청 강력계에서 수많은 강력 사건을 해결한 전설적인 형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정의를 위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번 결혼 빙자 사기 사건을 직접 조사하여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박철수 전 형사에게 감사패와 명예경찰관 직함을 수여합니다. 청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표창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뭐가?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는 게요. 저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명예경찰관 배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배지를 보며 생각했죠.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폐지를 줍던 제가 다시 형사가 될 줄이야. 아니, 형사는 아니지만 명예경찰관이라도 됐으니 감사한 일이죠. 며칠 뒤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환수된 돈 나왔대요. 민준 씨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정말이냐? 네, 1억 전액 돌려받으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들이 평생 짊어지고 갈 빚이 사라진 거죠. 민준이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괜찮다. 다 끝났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랑한 건 어리석은 게 아니야. 다만 조심해야 할 뿐이지.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평생 빚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아버지니까. 민준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죠.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반전될 수도 있구나. 폐지 줍는 늙은이가 아들을 구하고 범인을 잡고 표창까지 받다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요. 몸은 늙었지만 경험과 지혜는 여전하다는 거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죠. 철수 씨, 신문 봤어요. 대단하시던데요? 모려 별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사기꾼들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었죠. 며칠 뒤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철수 선배님이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MBC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선배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다큐요? 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형사가 된 아버지 이야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서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한 건데요. 그게 더 멋있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끝까지 해낸 것, 그게 진짜 영웅이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감사합니다. 한 달 뒤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제목은 폐지 줍는 아버지의 반격이었죠. 방송이 나간 뒤 저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 처지를 다 알고도 괜찮다고 해줬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 거니까.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폐지를 줍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명예경찰관으로서 지역 방범 활동도 하고 사기 피해 예방 강연도 다니고 있죠. 민준이는 새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모님께 인사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 정의를 향한 열정. 그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도 저는 손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구했고, 정의를 실현했고, 아들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구독하면 2026년에는 하는 일이 초대박 터질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여자친구 데려갈게요. 그래, 좋다. 저는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손수레를 집에 두고 옷을 갈아입었죠. 오랜만에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도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2세 노인이 아니라 당당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명예경찰관 배지를 가슴에 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저는 집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새로운 미래를 만나러요. 이렇게 폐지 줍던 62세 아버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았고 제 아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며 저는 다시 제 자리를 찾았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